공부를 안 합니다. 그게 사람, 왜? 욕구는 놀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부모가 좋은 취지로 공부하라 그래서 안 합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건 정부 생각이고요. 우리 개인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가 집을 사려는 걸 안 사고 내가 무주택으로 계속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쉽게 잡히지도 않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수요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구매 욕구를 어떤 정책, 저성장의 양극화의 유동성의 정책이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인데 이 한 채가 내 인생과 내 자녀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위 관료들 보더라도 자기 집 파는 사람 보셨어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국토부 차관도 그렇고 자기 집 안 팔잖아요. 왜 안 팔을까요?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하거든. 장관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팝니다. 공급 대책도 쉽게 먹히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안 나옵니다. 무슨 공급 대책이 나와도 2026년에서 2028년까지는 공급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세금 규제 하나 남았는데요. 세금 규제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하고 양도세, 중과세 때 딜레마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올리고 취득세, 중과세 하고 양도세, 중과세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보유세를 올리면 와 부담스러워. 이번에 보유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 계시죠? 고지서 받아보니까 어때요? 혈압이 쫙 올라가잖아. 아씨, 왜 정부는 세금 고지서는 까먹지도 않는 거야?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집 팔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막 왜?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500만 원 내는 사람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내라고 하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요. 팔고 싶은데 양도세는 중과세 82.5%가 나와요. 3주택 이상이면 그 당시에 82.5%. 10억 남으면 8억을 세금 내고 2억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긴다. 안 팔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사람들이 표로 심판을 한다고요. 그래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하고 2022년 대선 때 표가 바뀝니다. 민주당이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올린 지역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세금 못 올리는 이유가, 여당이 세금 못 올리는 이유가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내년도 지방선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이 안정되면 올릴 수 있잖아요. 보유세 올리면 집값 안정될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표는 날아가는데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신은 없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확률을 높이려면 뭐 해야 돼요? 거래세를 내려야 돼요. 양도세를 인하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출구를 만들어 주잖아요. 보유세 부담을 느낀 사람이 양도세를 깎아주면 팔 수도 있잖아요. 맞죠?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원칙인데 양도세를 인하해 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자 감세. 무주택자들이 분노합니다. 내 친구는 집값이 10억이 올랐는데 정부가 5억을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3억을 깎아준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주택자인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러려고 찍어줬냐? 내 친구한테 돈을 더 걷어들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무주택이면. 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주택자들 표가 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집 있는 사람들이 표가 날아가고요. 양도세를 인하하면 무주택자 표가 이탈하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세금을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집값이 안정이 돼야 말이죠.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이게 딜레마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딜레마가 세금을 안 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집값이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에 폭등하게 되면 세금 규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세금 규제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많이 궁금한 게 양도세, 중과세 있잖아요. 2025년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시켰잖아요. 그렇죠?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중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유예가 한 번 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유예한다고 봅니다. 왜? 유예를 안 하고 양도세 중과세 하면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망치고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2027년 5월 9일까지는 유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4분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 읽어보시면 이 편지 누가 쓰신 줄 알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갔는데요. 아들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유배 가면서 우리 다 조졌는데 그냥 시골 가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편지를 쓰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한테 쓴 답장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결론은 그겁니다. 닥치고 공부해라. 아빠가 유배 풀리고 올라가면 서울에 집 살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서울 벗어나면은 원시시대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한양 집값이 얼마나 비쌌냐면요. 지금보다 비쌌습니다. 30년치 녹봉을 모아야만 한양에 초가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 집값이 그 정도로. 왜? 한양의 양질의 일자리와 인삼무역을 통한 돈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지 않나요?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와 서울의 돈이 다 몰려 있잖아요. 조선시대와 지금은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집값 못 잡았거든요. 지금 또 서울의 수요를 분산하지 않는 이상, 한마디로 대기업 일자리가 지방으로 가고 돈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 서울의 집값은 현실적으로 잡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늘려서 못 잡습니다. 시대 흐름입니다. 부동산 미래는요, 서울이 결국에는 한양처럼 블랙홀이 될 것 같고요. 한양벨트 가치는 더 올라가고요. 크게 보면 서울이고 적게 보면은 한강벨트. 기본적으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경부벨트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는 신도시 정도 살아남습니다. 지방은 상위 5분위 20% 정도.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광주는 봉산동, 뭐 대구는 수성구 이런 데 좀 살아남고요. 경기도는 남쪽 위주로 10년 버티는 게 중요하고요. 살아남기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10년 정도 우리가 내년에 집값이 올라내려를 베팅을 하고 집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산다?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집을 사는 겁니다. 부동산은 평균 8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바라보면 쉽게 생각하면 내년에 집값 올라가요 내려가요를 고민하고 집을 사지 마시고요.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집을 사시라고요. 잘 버티시고. 그럼 그게 어디예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지역,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이 10년 후에 살아남는 지역이에요. 돈이 몰리는 지역. 대충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서울 한강벨트, 과천, 분당, 판교, 용인, 수지, 광교, 동탄, 안양하고 뭐 인천에서는 금단, 송도, 청라 이런 신도시들 위주.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다 오케이. 실수요자들은 저스트 두 잇. 그냥 필요할 때, 자금이 되고 필요할 때 사십시오.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거짓말입니다.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작년에 집 산 사람들은 알고 샀을까요? 작년에 저희 손님들도 집 많이 샀는데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집 사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사셔라. 저스트 두잇 해라. 돈 있고 필요한데 뭘 고민이냐. 선생님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선생님 집값 폭락해가지고 우리 망하면 어떡하죠? 망하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냥 같이 망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2097년도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 망했나요? 아니잖아.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였다. 한마디로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주택자. 1주택자들은요.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살게요. 다 거지됩니다. 벼락거지 됩니다. 그럼 1주택자는 어떻게? 원칙은 상급지로 갈아탈 때 팔고 실시간으로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고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파셔야 됩니다. 1주택자들은 팔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세금 내고 수수료 내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 못 삽니다. 더 불안합니다. 왜?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언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집 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AI 버블이 꺼질지 뭐가 될지.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바닥의 시그널이 왔을 때,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을 때, 대출 규제가 풀렸을 때, 강남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될 때, 양도세 특례 면제, 집값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올 때 다주택자들은 주택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들은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돈에 맞춰서 사는 거고요. 1주택자들은 갈아탈 때 파는 거고요. 다주택자들은 2주택 이상 똘똘한 괜찮은 지역의 서울의 수도권에 2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가져가다가 혹시라도 한번 하락 구간 얻어 걸리면 그때 하나 더 사는 게 3주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은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 서울의 한강벨트, 과천, 판교, 분당, 수도권, 1기 신도시, 서울의 나머지 지역들, 지방 5분위 정도. 버려야 될 부동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 지방의 땅, 지방 임야. 요즘 그 장지 안 지내잖아요. 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이제 수요가 거의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 팔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방에 임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상품들 있잖아요.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건 저는 가급적이면 주력 상품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별로 마지막으로 자기 연령대별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택수 늘리지 마시고요. 주택수 늘리지 마시고 사는 집 하나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며느리 손주 오면 용돈을 듬뿍듬뿍 주시는 게 좋습니다. 효도하는 길입니다. 며느리 올 때마다 한 100만 원씩 주면은요, 오지 마라 그래도 어머님 이번 주 갈비 했는데 찾아갈까요? 막 이래요. 실제로 옛날에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분당신 도시의 어떤 할아버지가 며느리가 오면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손주한테 30만 원씩. 그래서 엄청 자주 찾아왔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분당 아파트를 상속받고 나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이 50% 빈대가지고 며느리 손주 용돈 줬는데 할아버지 현명해요, 안 현명해요? 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데 젊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셔야 되고요. 50대 넘어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 되고요. 75세 이상이 되면 사는 집 하나 내버려 두고는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나중에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200억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5명 있었거든요. 200억 부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5명 있는 자녀가 20억씩 받았습니다. 100억 세금 내고. 아버지가 200억 부자였는데 자식은 20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 체계가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일단 매매, 전세, 월세는 매우 강세가 될 거예요. 특히 전세, 월세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하신 전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정책, 금리, 여러 가지 상황들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철저하게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 전화번호 제가 여기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서울머니쇼에서 오셨던 분이라고 하면 제가 친절하게 간단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김인만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서울 머니쇼 플러스 인 마곡 재테크 세미나의 모든 강연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3일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함께해 주신 수많은 참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연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욱더 유익한 강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연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